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올 들어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 2월 농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4% 증가했는데요.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는 농식품 수출 급증 이유를 살펴보고 해결해야 될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역 공공정책연구원 기화서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역 농식품 수출이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수출 규모와 품목 등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지난 2월 경상북도의 그 농산물 수출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114%의 신장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7,700만 달러에서 올해 2월 달에 무려 1억 6,400만 달러. 엄청난 신장세죠. 농산물의 수출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신선 농산물, 또 하나는 이제 가공품. 근데 신선 농산물에 있어서는 배, 선인장, 딸기, 사과. 배가 무려 191% 이상의 신장세를 보이고 지금 신선 농산물은 배, 선인장, 딸기, 사과가 전부 다 100% 내외의 신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공식품. 가공식품 우리나라의 가공식품 우리 경북 마찬가지지만 우리 전체를 봐도 주로 조미김 이런 것이 해외에서 인기가 굉장히 높아요. 조미김이 거의 100% 가공 92.6% 그리고 이제 음료, 김치, 주류를 얘기하면 이 가공식품의 농산과 관련된 주류라 그러면 이제 막걸리부터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막걸리 그다음에 뭐 매실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이를 국가별로 좀 보면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영향이 있겠다라고 싶은 곳이 이제 러시아일 거 아니에요. 어쨌든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나라들이 경제 제재에 들어갔고. 그런데 의외로 바로 이 러시아에도 한 50% 가까운 가공식품의 수출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EU 또는 G7 국가와 달리 직접적인 제재는 아직은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부분도 좀 메리트가 있었지 않았나 싶고,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 이제 전통적으로 홍콩, 대만, 베트남 뭐 이런 나라에는 기본적으로 뭐 200%, 100% 이상의 신장세를 보여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경북도의 수출이 농산물의 수출이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 전년도에 비해서 숫자가 엄청나잖아요. 뭐 1, 2%도 아닌. 첫째 하나는 싱가포르, 대만 그리고 뭐 필리핀, 캐나다 이런 나라에 직접 안테나 샵을 열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안테나 샵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경상북도의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그 지역에 직접 전시 또는 판매를 할 수 있는 샵, 매장을 우리가 보통 안테나 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안테나 샵을 직접 이제 열어서 운영을 한 결과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딸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딸기 품종 독립한 지 한 5년 됐습니다. 그전에 전부 다 일본 품종을 가져왔었어요. 근데 이제 한 5년 전부터 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품종을 만든 것이 대표적으로 설향 품종 이름이요. 그리고 이제 경상북도에서 알타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도, 샤인머스켓. 비교적 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 국내 사람들도 이걸 사 먹기는 조금 비싼 편에 들어가는 건데 이런 것들이 잘 팔리고 있는데 특히 동남아 지역에는 뭐 열대 지역이다 보니 어쨌든 우리의 이런 그 농산품들이 굉장히 고가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경상북도의 올해 수출은 지난해가 6억 4천만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2월 한 달에 1억 6,400이니까 이거 숫자를 보면 작년보다는 거의 뭐 배에 가까운 신장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굉장히 좋은 뉴스입니다.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우리 지역 농식품 수출 규모와 품목 잘 짚어주셨는데요. 또 올해 처음으로 수출되는 품목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를 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영양 고추 유통공사, 영양이 고추로 유명하잖아요. 영양고추유통공사가 이제 가공해서 생산하는 영양 빛깔찬 고춧가루라고 하는 것을 제품을 미국, 호주, 캐나다 뭐 이런 국가에 수출을 했는데 올해는 더욱더 의의가 있는 것이 독일에도 수출을 시작했다는 거. 유럽 국가에 뭐 중심이죠. 독일, 프랑스가.
수출을 시작했고 그 물량은 뭐 아직 엄청나게 많지는 않은데 뭐 1만 6천 달러 정도인데 앞으로 점점 늘어나지 않겠나 싶고 이 또한 앞으로 이제 이런 유럽 지역에 특히 독일 지역에 그 좀 작은 규모의 이 마트를 대상으로 해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홍보하는 네. 일종의 이제 B2C라고 그러죠. 기업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홍보하는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다 하니까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어쨌든 뭐 유럽 쪽에 또 우리 또 그 BTS로 인해서 한류 열풍이 대단하니까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 BTS 멤버 중에 안에 또 우리 대구 경북 출신이 3명인가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활용하면 얼마나 네. 좋을까 싶네요. 네. 그다음 또 하나 사례가 이제 포항시의 사례인데 우리가 이제 포항이라 그러면 이제 영일만 바다를 연상하잖아요. 근데 네. 포항으로 이제 외곽지는 그 농촌 지역이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포항시 청하면 일대에 경상북도의 이제 농업기술원이 이제 2018년에 처음으로 만든 품종이 있어요. 네. 품종이 쌀인데 다솜 쌀이라고 하는 이 제품을 두바이에 수출을 합니다. 중동 국가에. 이 청하면 일대에서 생산되고 재배되는 이 쌀을 수출을 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개발한 농산품의 제1호가 됩니다. 네. 경북에. 이 또한 어쨌든 좋은 소식 그리고 좋은 뉴스를 먼저 전해드리게 되네요. 네. 네, 이렇게 수출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경북의 많은 지자체에서도 수출 촉진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온라인 수출 상담회도 개최를 했다고 하네요. 그렇죠. 지금 뭐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 팬데믹 상태에서 대면 이 전시를 하는 건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네. 이제 우리 경상북도 안동에서 지난 3월 30일부터 해서 온라인 그 수출 상담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틀간 진행을 했는데 성과가 제법 괜찮습니다. 우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북부 지역 사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외국의 30개 이 바이어들과 그리고 또 우리 경북 지역에 이제 26개의 그 농산 관련 뭐 개인 또는 단체 또는 그 기업이 참여를 해서 직접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를 하기 위한 그 상담을 개최를 했는데 네. 조금씩 이제 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원래 이제 이런 것은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든 아니면 대면을 통해서든 이 상담을 하고 나면 이제 후속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 또한 뭐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또 저희 우리 지역 청년 농부들이 농산물 가공과 수출을 통해서 고수익을 창출했다고도 하는데 이 구체적인 사례도 한번 짚어주시겠죠? 이 또한 뭐 이 농업이 미래인데 농업의 미래의 핵심이 청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청년 사례는 앞으로 뭐 어떻게든 더 많이 기회되면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안동과 의성 두 개를 좀 좋은 사례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동에 이제 어느 한 청년은 이제 사과 주스하고 이를 이제 뭐 배즙, 뭐 유자리 유자즙 이런 것을 이제 그 가공품을 생산해서 1년에 뭐 연 매출 10억 정도로 올리는 사례가 있고요. 또 한 명은 또 이제 딸기 왕자라고 그래서 안동시 남후면에서 직접 이제 딸기 재배를 해서 직판을 해요. 네. 딸기 왕자라는 브랜드로 해서 이 청년의 경우에도 뭐 순수익 연 1억 이상을 올리니까요. 뭐 그야말로 청년 농업 부자들이 앞으로 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의성군의 사례인데 의성군에는 이미 그 재작년 2020년부터 해서 이웃사촌 시범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을 또 유입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의성에는 이미 이제 스마트팜, 그 스마트팜이라고 그러면 옛날처럼 우리가 보통 장화 신고 들어서 흙묻히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안에 전부 다 그 전기와 기계 설비로 인해 가지고 물이 자동으로 공급되고 조절되고 온도도 자동으로 공급되는 이런 스마트팜들이 이제 굉장히 지금 뭐 대중화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의성에서도 이제 안개면에 스마트팜 창업 실습 교육장이 있는데 네. 이 교육에 청년들이 제법 많이 참여를 해요. 그 중에서 한 19명 정도가 그 딸기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서 또 그리고 또 이 수출도 시작한 네. 이런 그 청년 농부들의 사례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까지 우리 지역 청년 농부들이 활약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이제 우리 경북이 어쨌든 그 농업 지역을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또 이제 청년들이 1년에 1만 명 정도씩 도시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경상북도 차원에서도 이런 청년들을 좀 이 농업 인력으로 좀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실제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청년들이 마음은 있으나 시골에 들어가서 농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가장 핵심 이유는 뭘까요? 당장 들어서 살 수 있는 생활 공간이 없다는 거. 두 번째, 뭐 조그마한 이 땅이라도 내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나 마음만 먹고 또 막상 땅을 살려고 하면 돈 들잖아요. 네. 막상 또 마음에 드는 땅이 없어요. 막상 하려고 하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경상북도에서 지원을 좀 해오고 있습니다. 네. 해오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청년 농부 2,000명 육성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는 생활 그리고 또 이 땅을 무상으로 임대해줘서 농사를 지어보게끔 하는 지역의 23개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이런 노력들을 해오는 것이 저는 뭐 지금 늘어나는 이유가 아니겠나 싶고, 또 하나는 경상북도 하고 있는 것이 월급 받는 청년 농부 월 200을 줍니다. 네. 9 to 6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는 것 같은 개념으로 이런 그 제도를 또 도입을 해서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경북에 비교적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다. 이제 이러한 이유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앞서서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도 이건 무엇인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네, 제가 앞서 잠시 얘기했듯이 그야말로 우리 이제 보통의 직장인이 이제 9 to 6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네.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는 도시 근로자. 그와 마찬가지로 농부들도 그야말로 이제 스마트팜 시설에 뭐 그렇다고 9시 9 to 6가 지켜지지는 않겠지만 그에 준하는 좀 이 깔끔한 분위기 속에서 농사를 하면서 그 급여를 주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또 기준은 있어요. 이 청년 농부의 기준. 그러니까 18세에서 39세 네. 미만의 다른 곳에 미취업, 다른 곳에 일을 하지 않는 오로지 여기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청년들. 근데 이런 그 월급 받는 청년 농부는 이제 그 23개 시군에 농정 관련된 부서는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청을 하면 일단 뭐 일종의 심사를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채용이 확정되면 그야말로 일정 기간 내에 월 200만씩을 받는 청년 월급 농부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네.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도까지 살펴봤는데요. 앞서 소개해 주신 대로 이 고수익을 창출한 청년 농부도 있는 반면에 토지 매입이나 주거 환경 문제로 포기하는 청년들도 있어서 이 관련한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필요하죠. 가장 핵심이 이제 청년 농부가 아니라 보통의 도시민들도 농사를 생각하고 좀 이 여유를 노인을 좀 즐기면서 살기 위해서 시골로 좀 이렇게 들어오려는 경우는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게 생활 여건, 먼저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의 마련. 아까 얘기했던 또 이제 본인 토지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가장 잘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 경상북도가 아주 기획적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이제 의성군 안개면에 그 이웃사촌 시범마을입니다. 네. 여기는 아예 이제 청년들이 이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아예 그 컨테이너 하우스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청년들이 거기 살고 있고요. 네. 그다음 또 포스코로부터 해서 5억을 후원금을 받았고, 또 그다음 이제 LH하고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청년 그 모듈러 하우스라고 해서 네. 짓고 있으면 내년에 완공합니다. 그럼 청년들이 이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거기 들어가서 먹고 자고 살면서 농업도 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영천시의 경우, 경북 영천시의 경우도 임대형 스마트팜을 만들어서 시설을 만들어요. 그러면 청년들에게 그걸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를 해줍니다. 네. 임대를 해주는데 한 팀당 2명에서 3명 정도 한 팀이 지원을 이제 신청을 하면 또 심사 절차는 거치겠지만 0.4헥타르 정도를 3년간 무상 임대해주는. 또 어떤 지자체는 받더라도 아주 소액을 받는. 네. 그리고 뭐 공과금도 이제 그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저렴하거든요. 네. 그런 것도 이제 지자체에서 부담해주는 이런 대책들을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대책들이 시행이 되고 있네요. 네. 네, 그런데 이 청년 농부들의 영농 정착이나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정부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청년 농부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이 명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례 한번 짚어주시죠. 참 이건 또 지금 앞서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얘기들, 네. 좋은 정보들을 또 이렇게 쭉 우리가 이제 토킹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 마치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좋은 면이 있으면 또 이렇게 안 좋은 면, 네. 그걸 또 악용하는 사례.
정말 이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사례 얘기를 할게요. 이 청년들에게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지원해주는 돈이 현금성 지원이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보통 이제 직불 카드로 지급을 해요. 하니까 카드깡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속칭. 그걸 카드깡으로 해서 그걸 현금화 시켜가지고 그야말로 차를 구입한다, 자기 차 수리비에 사용을 한다. 뭐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기획 부동산에 그걸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귀농 귀촌을 해서 어쨌든 간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사과를 재배하든 딸기를 재배하든 뭘 하든 간에 그런데 그러한 것을 하지 않고 애견 또는 사육 관련된 분양을 하는 이런 업체를 완전히 이거는 뭐 처음에 계획된 거와는 아예 다른 걸 하는 거죠. 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건데 이런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적발되었는데 지난 2008년 정도부터 해서 지금 한 10여 년 정도 통계를 보면 네. 전국적으로 한 2,000건 적발되었습니다. 이 위법 사슬이. 그야말로 적법하게 쓰이지 않고 전용한 사례죠. 이거는. 아주 잘못된 사례죠. 이런 것은 앞으로 이제 뭐 관련된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것이고요. 아니면 또 환수 조치를 받을 겁니다. 네. 네. 관련돼서 대책이 정말 필요할 네.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주제로 넘어와서요. 저희 국제사회에서 탄소 중립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농산품 수출에 있어서 이 탄소 중립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농민들은 이제 당장 하루하루 농사를 짓는 자체가 급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국제적인 흐름이나 환경에 대해서 생각보다 좀 둔감합니다. 하루가 급하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거대한 물결이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50년을 완전 탄소 중립, 탄소 제로로 만들겠다 선언을 했고 미국이나 EU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이제 EU 같은 곳에서는 특히 이제 탄소 국격세라고 해서 탄소가 배출되는 국가에서의 농산물 수입을 안 하겠다. 수입을 하더라도 상당한 관세를 매기겠다. 네.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네. 수출 못 하는 거죠. 이미 미국 EU의 경우는 이러한 것을 지금 제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앞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 자동차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자동차도 앞으로 내연기관차 수출 못 하잖아요. 네. 전기차는 수소차로 넘어가야 되듯이 농산물도 지금 탄소와 관련된 국가, 그러니까 우리 같은 건 이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뭔가 기술적인 농작 재배 기술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농업 분야에도 이 탄소 배출이 제법 됩니다. 대표적인 이제 메탄가스가 한 30% 정도 되는데요. 네. 그러면 메탄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어떤 이 기술적 비료를 개발하거나 어떤 토양을 잘 활용해야 되는 이런 이 재배 기술이 보급돼야 됩니다.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주 확실히 100% 개발에 대해서 적용을 100%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아시아 태평양만 놓고 봐도 뭐 뉴스에 지금 많이 나오죠. RCEP라고 해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그리고 그 CPTPP라고 해서 아시아 태평양 환태평양 뭐 미국, 캐나다, 페루, 칠레까지 포함한 네. 그 환태평양 경제협력체 이런 경우에 여기에도 기본적인 컨셉이 뭐냐면은 탄소 배출을 한 국가와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깨놓고 얘기하면 네.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농업 부분에서는 대단히 그것이 하나의 무역 장벽이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네. 겁니다. 네. 네. 그럼 끝으로 우리 지역 농식품 수출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일지 짧게 짚어주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그리고 또 그러한 반응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할 것이냐, 이거를 중요하다고 보는데, 뭐 예전에 뭐 한미 FTA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하는 이제 그 국제 포괄 협정 관세 폐지하는 이런 그 국제 협약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농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럴 수도밖에 네, 없는 거죠. 네.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농민들의 반응은 뭐 전 당연하다고 보는데 농민들 스스로도 자구책을 가져가야 되는 건 뭐 당연합니다만 네. 그러나 이러한 그 국제 협정에 의한 환경 변화는
사전에 충분히 정부가 미리미리 좀 더 설명하고 홍보를 해서 이끌어 나가야 되는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 네. 당연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농식품 수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들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